한국은 다시 IMF가 올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 떠도는 소문이었지만 지난 주말 미국 기술주가 연이어 폭락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일본, 미국도 싹 다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낸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 활주로에 서 있던 새벽 2시 17분 나는 F-35편대가 이륙 준비를 마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엔진 예열음이 활주로 전체를 울리는 동안 나는 노트북 화면에 띄운 한국 정비팀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분석관 에단 로스. 그러니까 나는 불과 30분 전 한국 측이 제안한 비상 혼합연료 사용 계획을 공식 거부했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값싼 땜질이라고 적어 넣은 상태였으며 한국 정비 책임자는 내 결정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경납고 쪽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표정에는 묘한 체념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한국 측이 미군 장비에 검증 안 된 연료를 쓰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으며 활주로 끝에서 선두 기체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내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두 F-35 엔진에서 갑자기 검은 불꽃이 터졌고 활주로 아스팔트 위로 화염이 번지기 시작했으며 폭발음과 함께 주변 기체 3대까지 연쇄 화재에 휘말렸고 나는 노트북을 떨어뜨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고 정비사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지만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으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동안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30분 전 한국팀이 제안한 연료가 정말 대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옆에 서 있던 미 공군 대령이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고 그는 연료 개통 결함 가능성을 언급하며 즉시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정작 나는 한국팀이 사라진 경납고 방향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기지 상황실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고 남중국해 미 해군 보급함 2척이 연쇄 폭발했다는 보고가 전해졌으며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보까지 뜨면서 통신망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는 상황실로 뛰어들어갔고 벽면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으며 보급함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과 호르무즈 해협 입구를 봉쇄한 선박들이 보였고 분석관 2명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태평양 전역 항공유 공급망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공군 준장이 상황실 안으로 들어오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료 재고가 며칠치나 남았나? 분석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기지 전체 합쳐서 사흘치입니다. 준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책상을 쳤고 나는 그 순간 한국팀 보고서가 든 USB를 주머니에서 꺼내 쥐고 있었지만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1시간 전까지 나는 그들의 제안을 공식 문서에 불법 공정이라고 적어 넣었고 지금 그걸 번복하면 내가 사고 원인 제공자로 지목될 게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상황실 밖에서는 여전히 활주로 화재 진압이 진행 중이었고 검은 연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오면서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나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추가 보고를 올렸고 그는 태평양 전역 미군 기지 항공유 공급이 동시에 끊겼다고 말했으며 오키나와 기지도 예비 재고만 남았다고 덧붙였어요. 준장은 국방부에 즉시 연락하라고 지시했고 상황실 안은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소리로 가득 찼으며 누군가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해협으로 이동 중이라는 추가 보고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지 외곽 경납고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고 한국 공군 KF-21 2대가 이륙 준비를 마쳤다는 내용이었으며 더 이상한 건 그 기체들이 한국 측이 제안했던 바로 그 혼합연료를 주입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즉시 경납고 쪽으로 뛰어갔고 활주로 반대편 보조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KF-21 2대가 이미 엔진을 켠 상태였으며 정비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종사 한 명이 콕핏 안에서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지상 관제사가 이륙 허가를 내렸으며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엔진음이 높아지면서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활주로를 따라 가속하던 전투기는
검은 배기 연기를 조금 뿜어내더니 곧바로 하늘로 떠올랐으며 두 번째 기체도 아무 문제 없이 뒤를 따라 이륙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고 방금 전까지 F-35가 불타던 활주로를 돌아보며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걸 느꼈어요. 한국 정비 책임자가 내 옆으로 다가왔고 그는 헬멧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격대로 하면 지금 아무도 못 날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하늘로 사라지는 KF-21 두 대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처음으로 내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가슴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는 여전히 소방차들이 불을 끄고 있었고 그 연기 너머로 한국 전투기들은 이미 수평선 위로 사라진 뒤였으며 기지 전체에 실탄 지급 명령이 떨어지면서 경납고마다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활주로 CCTV 분석을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한국 정비 책임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는 다시 경납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 작업등 불빛 아래에서 다른 정비사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방금 전 일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 담담하게 다음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공구함을 열어 렌치를 꺼내고 있었으며 한 명은 연료 탱크 압력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나만 모르고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지 사령관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고 나는 경납고를 떠나 본부 건물로 향했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한국 정비사 한 명이 나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게 보였으며 그의 눈빛에는 동정도 비난도 없이 그저 담담함만 남아있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지하 브리핑룸으로 긴급 소환된 건 괌 사고 발생 12시간 뒤였고 나는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못 잔 채 빨간 눈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긴 테이블 양쪽으로 미국과 유럽 에너지 분석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망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차단 구역들이 한반도를 완전히 포위한 형태였으며 누군가 이미 한국 정유 자산 평가 보고서를 돌리고 있었어요. 국무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48시간 내 산업 붕괴 예상 국가로 지정합니다. 분석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고 한 명이 중동 의존도 그래프를 스크린에 띄우며 한국 정유 산업이 일주일 안에 마비될 거라고 설명했으며 다른 한 명은 한국 해운 자산 전략 매도를 권고하는 의견서를 낭독했습니다. 나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고 불과 몇 시간 전 괌 활주로에서 본 KF-21 이륙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 혼합연료 제한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미 보고서에 적혀 있었고 지금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오히려 내 판단 착오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관이 나를 보며 물었어요. 로스 분석관, 현장에서 직접 봤으니 의견 있으면 말해보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고 최대한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한국 측 혼합연료는 아직 검증이 부족합니다. 차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앉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일본과 미국 정유주 매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한국 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 도중 국방부 위성 분석관이 급히 들어와 노트북을 펼쳤고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위성 사진을 띄우며 이상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항만과 싱가포르 항만은 정체 상태인데 부산항 야간 전력 사용량만 비정상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전날 밤 사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어요. 분석가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축류 이동이겠죠. 패닉 상태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차관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위성 분석관이 추가 사진을 한 장 더 올렸습니다. 울산 조선소 도크 전체가 새벽에도 용접 불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열화상 카메라에는 수백 개의 밝은 점들이 찍혀 있었으며 평소 야간 작업의 5배가 넘는 활동량이었어요.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차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저금류 저장 시설을 급조하는 거겠죠.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거들었어요. 국제 규격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관은 즉시 국무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경고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언론 브리핑 담당자에게 한국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으며 회의실 안 사람들은 모두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울산 조선소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용접 불꽃들이 너무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신경 쓰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 동안 나는 위성 분석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부산항으로 들어간 선박 목록 있습니까? 분석관은 노트북을 뒤져 파일 하나를 열었고 나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미군이 봉쇄된 항로에서 놓친 유조선 세 척이 AIS 신호도 없이 동중국해를 통과해 부산으로 들어갔고 선박 화물 목록에는 원유가 아니라 폐선박 연료, 역청, 화학 공정 부산물 같은 산업 폐기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분석관에게 이 자료를 차관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폐기물 수송이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파일을 USB에 복사해달라고 요청했고 분석관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지만 결국 파일을 넘겨줬습니다. 국방부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산업 폐기물을 모으고 있다면 그건 저장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괴활주로에서 본 KF-21이 바로 그 폐기물로 만든 연료를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CNN이 한국 경제 붕괴 예측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고 애널리스트 한 명이 나와서 한국 정유주 매도를 권고하고 있었으며 진행자는 한국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논평했어요. 나는 라디오를 끄고 USB를 꺼내 들여다봤고 신호등에 멈춰 선 채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지금 워싱턴 전체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만약 한국이 정말 뭔가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였어요. 휴스턴 에너지 통합 관제센터에 도착한 건 워싱턴 회의 이틀 뒤였고 나는 USB에 담긴 한국 유조선 데이터를 더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날아왔으며 관제센터 메인홀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이 전 세계 유조선 항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관제 책임자가 나를 맞이하며 자리를 안내했고 나는 한국 선박 필터를 걸어달라고 요청했으며 몇 초 뒤 스크린에는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한국 유조선 수십 척이 떠올랐어요. 나는 그 움직임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고 한국 선박들이 국제 정유 터미널이 아니라 필리핀 해역의 폐조선소와 인도네시아 해상 플랫폼을 계속 돌며 정체불명의 액체를 섞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제 책임자가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어요. 저 선박들 움직임이 정말 이상합니다. 보통 유조선은 터미널에서 적재하고 목적지로 직행하는데 저들은 계속 해상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나는 항적 기록을 일주일치 요청했고 데이터가 로딩되는 동안 한국 선박 한 척이 필리핀 민다나오 근처 폐조선소에 정박했다가 6시간 뒤 다시 출항하는 장면을 발견했으며 출항 후 선박 흘수선이 변한 걸 보니 뭔가 적재한 게 분명했어요. 관제 책임자가 그 선박 화물 목록을 조회했고 화면에 뜬 내용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폐윤활유와 선박 슬러지라고 적혀있네요. 대체 이걸 왜 싣는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한국 선박 항적을 따라갔고 그 선박은 인도네시아 해상 플랫폼 근처를 지나며 또다시 정박했다가 출항했으며 화물 목록에는 초중진류 부산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선박은 베트남 근해에서 화학공정 폐기물을 실었고 네 번째 선박은 태국 연안에서 역청 찌꺼기를 적재했으며 모든 선박이 각기 다른 폐기물을 모아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관제 책임자가 말했어요. 이거 환경규정 위반 아닙니까? 저런 폐기물들을 한꺼번에 모으면 해양 오염 문제로 국제 제재 대상인데요. 나는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한국 선박들이 단순히 폐기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해상에서 직접 섞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휴스턴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고 미국 정유업계 중역 한 명이 영상통화로 연결되어 스크린에 얼굴을 드러냈으며 그는 한국 선박 데이터를 이미 받아본 상태였습니다. 중역이 말했어요. 로스 분석관, 저 선박들이 섞고 있는 건 엔진을 죽이는 독성 슬러지입니다. 저런 걸 연료로 쓰려는 건 자살 행위고
우리 업계 전문가들 의견도 동일합니다. 나는 괌에서 본 KF-21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그 연료로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중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말했고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일회성 요행이었을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에요. 영상통화가 끊기고 나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으며 한국 선박 한 척이 방금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제 책임자가 말했어요. 백악관에서 한국 선박 억류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 들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실제로 국무부는 이미 한국 정부의 선박 운항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으며 CNN은 한국이 국제해양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흘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고 괌 미군 기지에서 항공유 부족으로 출격 중단됐던 F-15 편대가 한국 선박에서 공급받은 혼합연료를 넣고 다시 이륙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즉시 괌 기지 정비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어조로 말했어요. 로스 분석관, 저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었어요. 한국 연료 아니면 전투기가 땅에 묶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나는 물었습니다. 엔진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비 책임자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정상 작동했어요. 오히려 기존 나토 규격 연료 쓴 다른 편대에서 연료 펌프 결함이 연쇄 발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관제센터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휴스턴 정유시설들이 평화롭게 가동되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연료 성분 분석 결과를 긴급 회의에 상정했고 나는 그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스크린에 뜬 분석 데이터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서로 섞이면 침전물이 생겨 절대 함께 쓰지 않는다고 배운 연료들이 오히려 안정화된 상태로 연소되고 있었고 점도와 발열량이 나토 규격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일부 항목에서는 더 우수한 수치를 보이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 석유화학 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박사가 거들었어요. 공정 온도와 압력 조건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데 해상 선박에서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나는 한국 정유사 내부 자료 확보를 시도하기로 결정했고 CIA 정보망을 통해 접근을 요청했지만 한국 측은 공정 데이터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거부했으며 심지어 관련 시설 접근조차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나는 노트북으로 울산 조선소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고 위성 분석관이 따로 보내준 고해상도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어요. 용접공들이 유조선 내부 배관을 뜯어내며 선박 자체를 거대한 혼합 공장으로 바꾸고 있었고 갑판 위에는 임시 배관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선체 측면에는 온도 센서와 압력 게이지가 수십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그 장면을 확대했고 용접공 한 명이 배관 연결부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정확했어요. 내 휴대폰이 울렸고 워싱턴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으며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로스 분석관, 의회 강경파 의원들이 한국 연료 사용 금지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연료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입니다. 한국이 세계 연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전화가 끊기고 나는 다시 CCTV 화면을 바라봤으며 용접 불꽃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거였고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울산 산업단지에 도착한 건 휴스턴에서 직행편을 타고 15시간을 날아온 직후였고 나는 입국 심사를 통과하며 한국 정부가 공식 초청한 옵저버 자격으로 왔지만 실제로는 혼합연료 공정을 직접 확인하라는 워싱턴의 비공식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산업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한국 산업부 담당자가 나를 맞이했고 그는 정중하게 인사한 뒤 차에 태워 단지 내부로 들어갔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내가 알던 공장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동차 공장 건물에서는 엔진 부품 대신 군용 연료 필터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고 있었고 조선소 도크 안에는
VLCC 유조선 한 척이 들어와 있었으며 선체 측면이 절단된 채 내부에 거대한 임시 정제 탱크들이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차 안에서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전시 체제입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전시 체제라니 무슨 뜻입니까? 담당자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멈춘 뒤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조선소 도크 입구로 걸어 들어갔으며 용접 불꽃과 망치질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도크 바닥에는 배관 부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도면도 없이 즉석에서 연결 구조를 계산하며 작업하고 있었으며 한 명은 폐윤활유가 든 드럼통을 열어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엔지니어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점도 맞추는 중입니다. 폐윤활유랑 초중진류 섞으면 나토 규격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험실 데이터 아니라 실제 군용기 엔진 데이터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고 미국은 실험실에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실전 투입을 망설이는데 한국은 실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정을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담당자가 나를 이끌고 유조선 내부로 들어갔고 철제 계단을 따라 탱크룸까지 내려가자 거대한 혼합 탱크 여러 개가 파이프로 연결된 채 가동 중이었으며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 온도와 압력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밸브를 조작하며 탱크 간 유량을 조절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샘플을 채취해 간이 분석기에 넣고 있었으며 결과가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배치 투입을 지시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규격 지키면 지금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고 탱크룸을 나와 다시 도크 밖으로 나왔으며 멀리 울산 외항 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일본 언론이 우리 혼합연료가 아시아 항공망 전체를 위협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제재 검토 중이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을 바라봤고 그 순간 폭발음이 들려오면서 땅이 흔들렸어요. 담당자가 무전기를 꺼내 상황을 확인했고 외항 쪽에서 선박 한 척이 폭발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며 우리는 즉시 차에 올라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외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방선들이 출동해 있었고 바다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으며 폭발한 선박은 반쯤 침몰한 채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해양경찰이 주변 해역을 봉쇄하고 있었고 구조대가 바다로 뛰어들어 생존자를 찾고 있었지만 나는 폭발 선박의 선체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한국 유조선이 아니라 지난 며칠간 한국 선박을 감시하던 미국 민간 정보선이었고 선미에는 아직 성조기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담당자가 내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실제로 CIA는 한국 혼합연료 공정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위장 선박을 투입했으며 나도 그 사실을 보고받은 상태였지만 폭발까지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해경 책임자가 다가와 초기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폭발 원인은 선박 연료 탱크 내부 과열로 추정된다고 말했으며 한국 혼합연료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물었어요. 확실합니까? 해경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선박은 한국 연료를 싣지 않았습니다. 자체 연료로 감시 작전 중이었고요. 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고 미국 선박이 한국을 감시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연료 문제로 폭발한 거였으며 CNN은 이미 이 사건을 한국 혼합연료 사고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정 보도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소용없을 겁니다. 워싱턴은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산업단지로 돌아왔고 조선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으며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크의 용접 불꽃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유사 임원 한 명이 나를 맞이했고 그는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미국 측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정 중단입니다. 임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 안에 멈춥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임원이 창밖 도크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회의실을 나와 나는 혼자 도크 주변을 걸었고
야간 작업 중인 노동자들을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규격을 어긴 게 아니라 규격이 따라오지 못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미국은 그 속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울산 도크를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혼합연료 공정 사진과 미국 정보선 폭발 보고서가 나란히 떠 있었으며, 두 사건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동 미군 기지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온 건 바로 그때였고, 통신 담당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스 분석관,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 전투기 출격률이 3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나는 즉시 상황을 확인했고, 화면에 뜬 데이터를 보며 심각성을 깨달았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중동 전역 미군 기지의 항공유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명확했어요. 국방부는 비공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나는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스크린 너머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말했어요. 한국 혼합연료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로스 분석관, 현장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려 애썼어요. 엔진 수명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 사용 데이터가 부족하고 공정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 참석자들을 둘러봤고, 대부분이 도입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 순간 태평양 사령부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동쪽 해역으로 이동 중이며 일본 방공식별구역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키나와 기지에서 긴급 출격이 필요하지만 연료 부족으로 편대 절반이 지상 대기 중이라는 보고였어요. 합참의장이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 연료 투입하십시오. 국방장관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고, 의회 강경파 의원들이 사용금지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지만, 합참의장은 이건 정치가 아니라 작전 문제라고 반박했어요. 회의는 결국 시험 투입으로 결론이 났고, 카타르 기지에서 한국 혼합연료를 넣은 F-15두대를 긴급 출격시키기로 결정했으며, 나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받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카타르 아루데이드 기지 활주로에는 소방차 수십 대가 배치됐고, 정비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F-15두대의 엔진 점검을 마쳤으며, 나는 관제탑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지 사령관이 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폭발하면 책임 누가 집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활주로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조종사 2명이 콕핏에 올라타 헬멧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제사가 이륙 허가를 내렸고, F-15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활주로, 아스팔트를 일렁이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기체가 가속하기 시작했고, 활주로를 따라 달리던 전투기는 검은 연기를 조금 뿜어내더니 천천히 기술을 들어 올렸으며, 두 번째 기체도 바로 뒤를 따라 이륙했습니다. 관제탑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고, 전투기들이 상승하며 사라지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기지 사령관은 무전기를 귀에 대고 조종사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 뒤 F-15 편대는 정상 작전을 수행한 뒤 무사히 귀환했고, 착륙 후 엔진 점검 결과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소 효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에 터졌고, 기존 나토 규격 연료를 사용한 다른 편대에서 연료 펌프 결함이 연쇄 발생했으며, 세 대가 긴급 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비 책임자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존 연료 탱크에서 결정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중동 고온 환경에서 장기 보관하면서 성분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한국 혼합연료가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뒤집어 놓고 있었어요. 기지 사령관이 국방부에 보고했고, 합참의장은 즉시 한국 연료 추가 도입을 승인했지만, 워싱턴에서는 정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 의회 강경파 의원 3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들은 한국 혼합연료 사용 금지 결의안을
정식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한국을 세계 연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 국가라고 규정했어요. CNN과 폭스뉴스는 특집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석유 산업 전문가들이 출연해 한국 공정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일부는 미군 장비가 한국 연료 때문에 손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호텔방에서 그 방송을 보며 노트북을 열었고 카타르 기지에서 받은 F-15 엔진 점검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으며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국방부 법무담당관이 전화를 걸어왔으며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스 분석관, 의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연료 안전성에 대해 증언하셔야 합니다. 나는 물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증언하길 원합니까? 법무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엔진 수명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죠.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고 카타르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었으며 멀리 기지 활주로에서 또 다른 전투기 편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워싱턴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고 있었고 나는 그 답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본 현장의 진실을 말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으며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항 새벽 안개가 바다 위를 뒤덮고 있던 시각 나는 한국 해군 연락관과 함께 항만 관제센터에 서 있었고 레이더 화면에는 입항 예정인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연락관은 무전기를 통해 선박과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의회 청문회 출석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나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대신 부산에 남기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으며 그건 한국이 정말 이 연료 공급망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유조선이 항만 외곽 3m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레이더 화면에 이상 신호가 포착됐고 관제사 한 명이 급히 보고했으며 항만 외곽에서 드론 수십 기가 동시에 출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관이 즉시 비상경보를 발령했고 해경 고속정들이 출동 준비를 시작했으며 나는 쌍안경으로 바다를 살폈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몇 초 뒤 컨테이너 야드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주황색 화염이 안개를 뚫고 솟아올랐으며 연이어 송유관 일부에서도 폭발이 터지면서 항만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관제센터 앞 모든 모니터가 경보로 붉게 물들었고 직원들이 전화기를 들고 각 부서의 상황을 전파하고 있었으며 연락관은 해군 작전사령부와 직통 회선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재 현장을 바라보며 즉시 워싱턴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연락관이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십시오. 미국 측은 즉시 중국 배후설을 제기했고 태평양 사령부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와 이번 공격이 중국 해군 특수부대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의 합동 대응을 요청했지만 한국 해군은 설명도 없이 부산항 전체를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선박까지 강제 동원 명령이 떨어졌고 어선 수백 척이 항구를 빠져나가 부산 앞바다로 흩어지기 시작했으며 조선소 크레인들이 일제히 회전하며 대공 감시망처럼 배치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나는 연락관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작전입니까? 연락관이 대답했어요. 드론 위치 추적입니다. 어선들이 바다 위로 퍼지면서 각자 휴대용 레이더와 열감지 장비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관제센터 메인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점으로 찍히고 있었으며 몇 분 뒤 드론 발신 위치가 삼각 측량으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 고속정 2척이 해당 좌표로 출동했고 헬기 한 대가 상공을 선회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바다를 스캔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제야 한국이 단순히 정유시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 연료 흐름 자체를 사수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항만 보안팀이 지하 저장 탱크에서 정체불명의 폭발물을 발견했으며 폭탄 처리반이 긴급 출동했지만 연락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부에 정보 유출자가 있습니다. 저장 탱크 위치는 보안 등급 1급 정보거든요. 미군 연락관이 관제센터로 들어왔고 그는 한국 항만 방어권 공동 통제를 요구하며 미 해군 구축함 파견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즉시 거부했으며 오히려 미군 측에
부산항 반경 10해리 내 접근 금지를 통보했어요. 미군 연락관이 항의했습니다. 이건 동맹 관계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한국 연락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주권 문제입니다. 미군 연락관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로스 분석관, 워싱턴에 보고하십시오. 한국이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봤으며 불 꺼진 유조선 수십 척이 조용히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연락관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선박들은 미끼입니다. 진짜 혼합연료 선단은 이미 다른 항로로 출항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해주는 겁니까? 연락관이 대답했어요. 당신은 진실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부산 해안가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고 워싱턴 국방부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키보드 위에 올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항만 화재 진압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헬기 불빛이 바다 위를 훑고 있었으며 멀리 어선들이 여전히 드론을 추적하며 바다를 누비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워싱턴에 보고하면 미국은 한국을 통제 불능 국가로 규정할 것이고 의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며 한국 혼합연료 공급은 완전히 중단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카타르 기지에서 한국 연료로 정상 작전을 수행한 F-15 편대를 떠올렸고 울산 조선소에서 밤새 일하던 엔지니어들을 기억했으며 부산항 어선들이 자발적으로 드론 추적에 나선 장면을 잊을 수 없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빈 보고서 양식만 떠 있었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 글자도 입력하지 않았으며 대신 창밖 바다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한국 해군이 드론 발신 기지를 찾아냈다는 연락이 왔고 그건 중국도 북한도 아닌 폐기된 해상 석유 시추선이었으며 선박 등록은 파나마로 되어 있었지만 실소유주는 추적 중이라는 보고였어요. 나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으며 연료 위기를 이용해 양측 모두를 약화시키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포기하고 나는 노트북을 닫았으며 대신 한국 연락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고 그는 오전 6시 부산항 제3부두에서 만나자고 했으며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 분석관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선택이 내 경력을 끝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거짓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어요. 워싱턴 국방부 지하 브리핑룸으로 긴급 소환된 건 부산항 드론 공격 3일 뒤였고 나는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며칠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USB에 담아 가방에 넣은 채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테이블 양쪽으로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의회 보좌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나를 보며 말했어요. 로스 분석관, 한국 혼합연료 사용 금지 결의안 초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펼치자 첫 페이지에는 한국식 비규격 연료가 미군 장비를 망가뜨린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모든 공급 계약 중단을 명시한 조항이 나열되어 있었으며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의회 국방위원회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분석관님의 현장 평가가 결의안의 핵심 근거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나는 문서를 내려놓고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명하기 전에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노트북을 열어 프로젝터에 연결했으며 스크린에 카타르 기지 F-15 엔진 점검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혼합연료를 사용한 전투기의 엔진 상태는 정상 범위였고 오히려 나토 규격 연료를 사용한 편대에서 연료 펌프 결함이 발생했으며 중동 고온 환경에서 기존 연료의 결정화 현상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설명했어요.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기 데이터입니다. 장기 사용 시 엔진 수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 파일을 열었고 울산 조선소에서 촬영한 유조선 내부 혼합 공정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건 검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회의실 안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고 차관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럼 분석관은 한국 편을 들겠다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국방부 정보국장이 급히 들어왔고 그는 태블릿을 차관에게 건네며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중국 해경에 포위됐다는 내용이었고 위성 사진에는 중국 선박 6척이 한국 유조선을 에워싼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차관이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라고 지시했고 태평양 사령부와 화상회의를 연결하라고 명령했으며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긴급 상황실로 바뀌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스크린에 나타났고 그는 한국의 충돌을 피하고 선단 철수를 권고했다고 보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정보국장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새로운 위성 사진을 띄웠고 울산 조선소에서 개조한 민간 선박 수십 척이 추가 출항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울산 정유시설 가동률이 최대치까지 올라간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보좌관이 말했어요. 한국이 미친 겁니다. 중국과 정면 충돌하려는 거예요.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국이 무모하게 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국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몇 시간 뒤 상황이 반전됐고 중국 해군이 포위한 선박은 실제 연료 수송선이 아니라 빈 탱크만 실은 미끼였으며 진짜 혼합연료 선단은 이미 필리핀 남쪽 우회 항로를 통과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차관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한국이 우리를 속인 겁니까? 정보국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작전을 공유하지 않은 겁니다. 분노한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해역을 전면 봉쇄한다고 선언했고 세계 해운 보험사들이 즉시 해당 구역 운항 중단을 발표했으며 로이드 보험사는 아시아 항로 전체의 보험료를 3배로 인상했어요.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우리 연료 공급망도 남중국해 경유 노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되면 일주일 내 태평양 전역 미군 기지가 작전 불가 상태에 빠집니다.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침묵에 빠졌고 한국 혼합연료 사용 금지 결의안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 연료 없이는 작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차관이 나를 보며 물었어요. 로스 분석관,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든 겁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방어가 아니라 세계 물류 흐름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료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어요. 보좌관이 항의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국에 끌려다녀야 한다는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부산항 드론 공격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으며 드론 발신 위치가 폐기된 해상 석유 시추선이었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정보국장이 내 말을 받아 추가 정보를 공유했고 해당 시추선의 실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다국적 민간 군수기업 계열사로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차관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민간 군수기업이 왜 한국을 공격합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전쟁과 연료 위기를 동시에 키워 시장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싸우면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실 안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고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으며 차관은 한국 대사관과 긴급 회담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한국 해군 작전 브리핑에 직접 참여하고 싶습니다. 차관이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 차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승인했고 나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가방 속 USB를 만졌으며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이제 워싱턴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구축함 세종대왕함 갑판 위에 발을 디딘 건 워싱턴 회의 이틀 뒤였고 나는 헬기에서 내려 함교로 향하는 동안 차갑고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으며 갑판 아래에서는 승조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작전 참모가 나를 맞이했고 그는 계급장도 이름표도 없는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악수를 나누며 조용히 말했어요. 로스 분석관, 지금부터 보시는 건 미국 정부와 공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를 따라 함교 아래 작전실로 내려갔으며 벽면 스크린에는 남중국해 전역 해상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국 혼합연료 선단이 필리핀 남쪽 해역을 통과 중이었고 중국 해군 함정 4척이 추적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미 해군 항모 강습단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대기 중이라는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중국은 우리 선단을 막으려 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정작 연료가 부족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작전 참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계속 움직입니다. 멈추는 순간 모두가 무너지니까요. 구축함은 제주 남방 해역을 지나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었고 나는 갑판으로 나가 수평선을 바라봤으며 멀리 민간 유조선 한 척이 우리와 같은 항로로 항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전 참모가 내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유조선이 실제 혼합연료 선단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화물선이지만 내부는 전부 이동식 정제시설로 개조됐어요. 나는 쌍안경으로 그 선박을 자세히 봤고 갑판 위에는 일반 컨테이너들이 실려 있었지만 선체 측면에 임시 배관들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배기구에서 나오는 연기 색깔이 일반 선박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 작전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고 대만 동쪽 해역 미군 항모강습단 내부 상황이 공유됐으며 항모 전투기 연료 재고가 이틀치 아래로 떨어졌다는 정보가 전달됐어요.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미군은 비밀리에 우리에게 혼합연료 대량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어요. 공식 요청입니까? 작전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공식입니다. 의회 강경파가 맡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요청할 수 없거든요. 그 순간 통신병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고 미 의회 강경파 의원 2명이 긴급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정보였으며 내용은 한국 연료 사용 시 군사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나는 즉시 워싱턴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고 담당관이 받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로스 분석관, 의회가 우리 손을 묶고 있어요. 한국 연료 받으면 예산 삭감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작전 참모를 보며 물었어요. 미군이 연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전 참모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일본 오키나와 기지는 연료 부족으로 전투기가 지상에 묶입니다. 며칠 뒤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졌고 중국 공군 편대 수십 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대규모 침범했으며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F-15편대 상당수가 경납고에 묶인 채 출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구축함 작전실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이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미군 장교들이 한국 혼합연료 긴급 수송 계획을 논의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이 일본 항만을 우선 보급 거점으로 선택하려 한다는 점이었고 작전 참모는 그 계획에 반대 의견을 냈어요.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일본 저장시설은 오래됐습니다. 우리 혼합연료를 그대로 넣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미군 장교가 반박했습니다. 일본 시설은 나토 규격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 연료도 문제 없을 겁니다. 작전 참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회의는 일본 항만 우선 보급으로 결론이 났으며 나는 그때 불안한 예감을 느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틀 뒤 일본 요코하마 항만 저장시설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고 화염이 하늘로 치솟으며 인근 탱크까지 연쇄 폭발했으며 일본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축함 작전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고 모두가 중국 공작을 의심했지만 한국 정보팀이 신속하게 분석 결과를 내놓았으며 폭발 원인이 오래된 일본 저장 탱크의 연료 결정화 현상이라는 보고서를 공유했어요. 나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작전 참모가 경고했던 내용을 떠올렸고 한국은 이미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군은 체면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이동식 혼합선단을 직접 호위하기로 결정했으며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한국 유조선 호위 임무에 배치됐어요. 나는 구축함 갑판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고 미국 구축함이 한국 민간 유조선 양쪽에 위치하며 호위 대형을 갖추는 모습이 수평선 너머로 보였으며 작전 참모가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우리 없이는 못 움직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미 해군 작전 통제실에서 미국 장성들이 한국 민간 선장에게 항로 우선권을 요청하는 무전 내용이 들려왔어요. 미군 제독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선단, 항로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호위하겠습니다. 한국 선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정 항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작전 참모가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로스 분석관,
이제 믿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한국은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고 미국은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축함은 계속 남쪽으로 항해했고 나는 갑판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광경을 바라봤으며 멀리 한국 유조선이 여전히 묵묵히 항로를 유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전 참모가 다가와 말했어요. 내일 새벽 제주 남방 해역을 통과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짜 위험 구간입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중국 잠수함입니까? 작전 참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더 복잡한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구축함 장교실에 배정받았고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국 분석관이 아니라 이 작전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한국이 승리하면 나도 살아남지만 한국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주 남방 해역에서 한국 혼합연료 선단이 미 해군 호위 아래 태평양으로 출항하던 새벽 나는 구축함 함교에서 레이더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수평선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동안 작전 참모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각 함정과 교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유조선 3척이 일렬로 항해하고 있었고 양쪽으로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호위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상공에서는 한국 해군 헬기가 선회하며 해상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음탄병이 갑자기 헤드셋을 벗으며 보고했고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중 접촉 감지했습니다. 방위 235, 거리 6,000m. 작전 참모가 즉시 함장에게 보고했고 함장은 전승조원 전투 배치 명령을 내렸으며 함 내부 전체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레이더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중국 잠수함입니까? 음탄병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신호가 이상합니다. 잠수함보다 작고 여러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에서도 같은 신호를 포착했고 미군 함장이 무전으로 한국 측에 즉시 철수를 권고했지만 한국 선장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엔진 출력을 높여 항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작전 참모가 무전기로 지시했어요. 음탐 집중. 신호 분석 계속하십시오. 그 순간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왔고 국방부 통신망을 통해 내 휴대폰이 울렸으며 화면에는 국방부 차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차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로스 분석관, 의회 청문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연료 위기를 이용해 패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폭발했어요. 나는 함교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유조선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현장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차관이 말했어요. 의회에서는 당신을 반역 혐의로 체포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편을 든다는 이유로요. 전화가 끊기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으며 작전 참모가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에서 내리고 싶으면 지금 헬기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음탄병이 다시 보고했고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정체 확인했습니다. 잠수함이 아니라 무인 잠수드론 여러 대입니다. 작전 참모가 즉시 대잠 헬기 출격을 지시했고 헬기가 갑판에서 이륙해 해상으로 날아갔으며 소나 부위를 투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구축함 음탐실에서 신호를 추적한 결과 드론들이 한국 유조선 아래로 접근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미 해군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며 양측 함정이 동시에 대잠 작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함장이 물었어요. 드론 출처는 어디입니까? 작전 참모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신호 추적 중입니다. 중국 잠수함 주파수가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부산항 드론 공격을 떠올렸고 혹시 이번에도 같은 배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작전 참모에게 부산 공격 데이터와 비교해보라고 제안했어요. 통신병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으며 드론 신호 패턴이 부산 공격대와 유사하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작전 참모가 즉시 정보팀에 연락했고 정보팀은 신호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으며 나는 함교 안을 서성이며 결과를 기다렸어요. 정보팀에서 보고가 올라왔고 드론 신호가 다국적 민간 군수기업 서버에서 송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서버 위치는 싱가포르였지만 실제 소유주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방산업체 계열사였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누군가 전쟁과 연료 위기를 동시에 키워 시장을 통제하려 했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한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는 동안 가장 큰 이익을 본 건
무기와 연료를 파는 기업들이었어요. 나는 즉시 위성 전화로 워싱턴 국방부에 연락했고 담당관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청했지만 담당관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로스 분석관, 지금 공개하면 동맹 전체가 무너집니다. 미국 기업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요. 나는 대답했어요. 그럼 계속 숨기고 한국을 적으로 만들 겁니까? 담당관이 침묵했고 나는 전화를 끊은 뒤 작전 참모에게 데이터를 넘기기로 결정했으며 USB의 모든 정보를 복사해 건넸습니다. 작전 참모가 물었어요. 이거 공개하면 당신 경력 끝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음탄병이 다시 보고했고 무인 잠수 드론이 한국 유조선 바로 아래까지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어뢰 발사 준비 신호가 감지됐다는 경보가 울렸어요. 함장이 즉시 대잠 미사일 발사 준비를 명령했고 미 해군 구축함도 같은 태세로 전환했지만 드론이 너무 유조선 가까이 붙어 있어서 공격하면 유조선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무전기로 한국 유조선의 긴급 회피 기동을 지시했지만 선장들은 항로를 바꾸지 않았고 오히려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려 계속 직진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미친 거 아니냐고 소리쳤지만 작전 참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두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 구축함 한 척이 갑자기 대형을 이탈했고 유조선 선단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했으며 함교에서는 승조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함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작전 참모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구축함이 유조선 대신 드론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살 작전입니까? 작전 참모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은 원래 이렇게 싸웁니다. 한국 구축함이 유조선 바로 앞으로 위치를 잡았고 무인 잠수 드론이 어뢰를 발사하는 순간 구축함은 방향을 틀어 자신의 선체로 어뢰 경로를 막았으며 거대한 폭발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물기둥이 하늘로 튀어오르는 동안 함교 안 모든 사람이 침묵에 빠졌고 나는 쌍안경으로 폭발 지점을 바라봤으며 한국 구축함이 반쯤 기울어진 채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구조 신호가 발신됐고 한국 해군 헬기들이 즉시 출동했으며 미 해군 구축함도 구조작전에 합류했지만 혼합연료 선단은 멈추지 않고 계속 태평양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갑판으로 뛰어나가 난간을 붙잡고 바다를 바라봤고 멀리 한국 구축함에서 구명 보트들이 내려지고 있었으며 유조선들은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작전 참모가 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믿습니까? 한국이 뭘 지키려는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한국은 연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가 멈추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해역 폭발 사건 이틀 뒤 나는 서울로 돌아왔고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순간 FBI 체포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정작 도착 게이트에는 한국산업부 담당자 한 명만 서 있었으며 그는 나를 보자마자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용산 지하위기대응센터로 향했고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불과 며칠 전 바다 위에서 벌어진 일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위기대응센터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 검색을 통과했고 지하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거대한 상황실이 나타났으며 한국산업부의 군정유사 임원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전 세계 유조선 항적과 정유시설 가동률이 표시되어 있었고 중앙 테이블에서는 해군 작전 참모와 정유사 기술팀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누구 하나 자리를 비우지 않고 24시간 가동 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담당자가 나를 회의 테이블로 안내했고 한국산업부 차관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로스 분석관, 데이터 공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후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을 보니 다국적 민간, 군수기업 계열사 명단과 자금 흐름 분석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으며 한국 정보팀이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긴급 보고가 들어왔고 남중국해에서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중국 해경에 포위됐다는 내용이었으며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올랐어요. 해군 작전 참모가 즉시 대응팀을 소집했고 정유사 임원은
해당 유조선이 실제 연료를 싣고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상황실 전체가 긴장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나는 스크린을 보며 물었어요. 미국은 철수를 권고할 겁니다. 산업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고 한국 선단 철수를 권고하는 메시지가 전달됐지만 한국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울산 조선소에서 개조한 민간 선박 수십 척을 추가 출항시키기 시작했어요. 위성 영상에는 조선소 부두에서 선박들이 일렬로 출항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동시에 울산 정유시설 가동률이 최대치까지 올라간 데이터가 표시됐으며 나는 한국이 도박을 걸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몇 시간 뒤 상황이 반전됐고 중국 해경이 포위한 선박은 실제 연료 수송선이 아니라 빈 탱크만 실은 미끼였으며 진짜 혼합연료 선단은 이미 필리핀 남쪽 우회 항로를 통과했다는 정보가 확인됐어요. 상황실 안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바로 다음 보고가 들어왔고 분노한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해역을 전면 봉쇄한다고 선언했으며 세계 해운 보험사들이 운항 중단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정유사 임원을 보며 물었어요. 대체 경로 확보 가능합니까? 임원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남쪽 우회로 쓸 수 있지만 이틀 더 걸립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해당 항로 사용을 승인했으며 해군 작전 참모는 우회 항로 호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이 단순 방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계 물류 흐름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중국이 봉쇄하면 한국은 우회하고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독자 행동으로 응수하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해군 작전 참모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로스 분석관, 한국 해군 작전 브리핑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나는 즉시 동의했고 상황실 한쪽 회의실로 이동했으며 해군 제독과 작전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독이 스크린에 남중국해 해도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고 한국 유조선 선단이 필리핀 남쪽을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표시됐으며 중국 해군 함정 배치 상황과 미군 항모 강습단 위치도 함께 나타났어요. 제독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막으려 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정작 연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멈추면 태평양 전체가 마비됩니다. 나는 물었어요. 미군 항모 강습단 연료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이틀치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선단이 도착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는 상황실로 돌아왔으며 메인 스크린에는 미국 증시 지수가 표시되고 있었고 연료 위기 장기화 우려로 다우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으며 방산주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로스 분석관, 당신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배후를 몰랐을 겁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차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편을 가를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니까요. 그날 밤 한국 구축함 갑판 위에서 나는 작전 참모와 함께 서 있었고 멀리 불 꺼진 유조선 선단이 남쪽 바다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상공에서는 헬기가 선회하며 경계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태평양 진입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미군 작전 구역이고 우리 호위 임무도 끝납니다. 나는 물었어요. 그럼 선단은 혼자 갑니까? 작전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군이 호위할 겁니다. 그들도 이제 우리 없이는 못 버티니까요. 구축함은 계속 남쪽으로 항해했고 나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라 위기를 자신들의 무기로 바꿨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는 동안 한국은 그 틈새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냈으며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워싱턴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으며 담당관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스 분석관, 귀국 즉시 의회 청문회 출석하셔야 합니다. 나는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언할 내용은 워싱턴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고 한국 유조선들이 여전히 묵묵히 항로를 유지하는 모습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으며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아직 모르지만 진짜 무서운 나라가 어디인지
이제 나만은 알고 있다고. 울산 산업단지 상공에 공습 경보가 울린 건 새벽 3시였고 나는 조선소 근처 호텔방에서 잠들어 있다가 사이렌 소리에 깨어났으며 창밖을 보자 멀리 해안선을 따라 붉은 섬광들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었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자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었고 경찰차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산업단지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으며 하늘에서는 정체불명의 드론 수백 기가 저공으로 침투하며 저장 탱크와 배관 시설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 연락관이 차를 몰고 와서 나를 태웠고 우리는 산업단지 정문을 향해 달렸으며 도중에 도시 전체 전력이 순간적으로 끊기면서 신호등과 가로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연락관이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고 드론들이 주요 변전소까지 공격했다는 내용이 들렸으며 산업단지 내부 일부 정유탑이 폭발했다는 긴급 보고도 이어졌어요. 산업단지 정문에 도착하자 방독면을 쓴 한국 해군과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연락관은 나에게도 방독면을 건네며 착용하라고 지시했으며 우리는 함께 단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정유시설 쪽에서는 검은 화염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고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땅이 흔들렸으며 소방대가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나는 연락관을 따라 관제센터로 뛰어들어갔고 내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서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었으며 벽면 스크린에는 산업단지 전체 배관 네트워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책임 엔지니어가 보고했고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3번 정유탑이 완전히 붕괴됐고 6번 저장 탱크도 화재 중입니다. 주배관 4곳이 끊겼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듣고 이제 한국 혼합연료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노트북을 열어 우회 배관 설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헬멧을 쓰며 말했습니다. 불타는 배관 우회에서 임시 연결관 만들겠습니다. 용접팀 출동 준비하십시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화재 진압도 안 된 상태에서 용접을 한다고요?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불 끄고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당장 우회로 만들어야 공급이 안 끊깁니다. 조선소 크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동식 탱크를 끌어와 폭발 지점 옆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용접공들이 방화복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락관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했고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는 배관 옆에서 용접공들이 즉석 연결관을 만들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용접 불꽃이 화재 불빛과 섞이며 주변을 밝혔고 엔지니어들은 도면도 없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배관 구조를 계산하며 지시하고 있었으며 크레인이 철관을 들어올려 연결 지점에 정확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CNN 속보가 전 세계로 송출되기 시작했고 연락관의 휴대폰 화면에는 한국식 혼합 공정 붕괴라는 자막이 떠 있었으며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한국 정유시설이 완전히 마비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현장을 바라봤고 용접공들은 여전히 불길 옆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크레인은 멈추지 않고 다음 철관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연락관이 무전기로 보고를 받더니 내게 말했어요. 드론 공격 신호 일부가 미군 민간 계약업체 위성망에서 송신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연락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동맹 전체가 무너집니다. 당신 상부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고 워싱턴 국방부 담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관은 예상대로 침묵을 명령했으며 데이터 공개를 막으려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결정을 내렸고 연락관에게 데이터를 한국 측에 직접 넘기겠다고 말했으며 연락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정유탑 옥상으로 올라갔고 아래에서는 여전히 드론들이 공습해오고 있었으며 대공포가 하늘을 향해 발포하고 있었어요. 연락관이 휴대용 통신 안테나를 배낭에서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고 나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 전송 준비를 했으며 폭발음이 가까이서 터지는 동안 우리는 옥상 바닥에 엎드려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안테나 연결이 완료되고 데이터 전송이 시작됐으며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드론 한 기가 우리 쪽으로 접근해왔고 연락관은 권총을 꺼내 사격했지만 빗나갔어요. 드론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아래층에서 한국 군인 한 명이 뛰어 올라와
소총으로 드론을 격추했고 드론은 옥상 모서리에 떨어져 불꽃을 튀기며 멈췄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됐고 연락관이 안테나를 분해하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정보팀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는 옥상을 내려와 다시 관제센터로 돌아왔고 엔지니어들은 우회 배관 연결 작업이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하고 있었으며 몇 분 뒤 멈췄던 정제 시설들이 하나씩 재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산업단지 전체 조명이 다시 살아났고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관제센터 모니터들도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스크린에는 복구된 배관 네트워크가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책임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주배관 우회 연결 완료했습니다. 정제 공정 재개합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고 벽에 기대어 서서 창밖을 바라봤으며 여전히 일부 저장 탱크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조선소 크레인들은 이미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CNN은 여전히 한국 붕괴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커피를 마시며 다음 교대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고 용접공들은 장비를 정리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연락관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스 분석관, 당신은 이제 우리 편입니다. 돌아가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봐야 합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산업단지 위로 연기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으며 멀리 바다 쪽에서는 유조선 한 척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계는 한국이 무너졌다고 믿지만 한국은 이미 다시 일어서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 나라는 멈추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멈출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울산 드론 공격 닷새 뒤 서울에서 국제에너지안보 정상회의가 열렸고 나는 미국 대표단이 아닌 민간조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으며 워싱턴은 내 신분을 공식 대표에서 제외했지만 한국 정부가 특별히 초청장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회의장이 있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자 입구에는 각국 정상들과 에너지 장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불과 몇 달 전 한국 연료를 위험한 불량품이라 부르던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 혼합공정, 기술 공유를 요청하는 문서를 들고 와 있었어요. 로비에서 나토 에너지 안보 담당관을 만났고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로스 분석관, 비상연료 규격을 한국식 기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이번 회의 핵심 의제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장 입구로 걸어가며 복도 양쪽으로 걸린 각국 국기들을 바라봤으며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자 원형 테이블에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한국산업부 장관이 개회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벽면 스크린에는 지난 2달간 한국 혼합연료가 공급된 국가와 항공기 운용 실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10분 전 긴급 상황이 발생했고 한국 경찰이 회의장 밖으로 대표단 전원 대피를 지시했으며 폭발물 발견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이 전달됐어요. 사람들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부 대표단은 즉시 철수를 주장했지만 한국산업부 장관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 중입니다. 나는 로비로 나와 경찰 작전 상황을 지켜봤고 폭탄 처리반이 회의장 지하 통로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탐지견들이 각 층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 연락관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산항 지하 저장시설에서도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남은 배후 세력이 정상회의를 막으려 합니다. 나는 물었어요. 회의를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락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울산 정유사 엔지니어 대표가 멈추면 저들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회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경찰이 지하 통로에서 실제 폭탄 설치조를 발견했고 미국 경호팀과 한국 경찰이 합동으로 수색에 나섰으며 나도 그들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걷다가 저장고 근처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경호팀이 손전등을 비추자 3명의 무장 인원이 나타나 총을 들고 발포하기 시작했어요. 총격전이 벌어졌고 나는 벽 뒤로 몸을 숨긴 채 귀를 막고 있었으며 총알이 콘크리트 벽을 때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몇 분간의 교전 끝에 폭탄 설치조 2명이 제압됐고 1명은 도주했지만 경호팀은 즉시 추격에 나섰으며
나는 그들이 설치하려던 폭탄 장치를 확인했어요. 폭탄 처리반이 도착해 장치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저장 탱크 기폭 장치입니다. 터졌으면 건물 전체가 날아갔을 겁니다. 나는 그 장치를 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도주한 설치 조원이 다른 곳에 추가 폭탄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며 연락관에게 말했어요. 회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연락관이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지만 한국 측 결정은 변하지 않았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고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도주한 설치 조원과 마주쳤으며 그는 가방을 들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미국 경호팀이 즉시 추격했고 나도 뒤를 따라 뛰었으며 복도 끝 비상구로 빠져나가려던 설치 조원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팀이 총을 겨누며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설치 조원은 가방 안에서 기폭 장치를 꺼냈고 나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으며 우리는 바닥에 쓰러져 몸싸움을 벌였어요. 경호팀이 달려와 설치 조원을 제압했고 나는 기폭 장치를 빼앗아 복도 창문으로 던졌으며 장치는 건물 밖 분수대로 떨어져 물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물기둥이 치솟고 유리창이 흔들렸지만 건물 내부는 무사했고 경호팀은 설치 조원을 수갑으로 채워 끌고 갔으며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연락관이 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갔으며 회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단상에서 연설하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한국 혼합연료 공급 실적과 나토 규격 개정안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각국 대표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몇 시간 뒤 회의 메인홀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혼합연료를 넣고 태평양 상공을 비행 중인 미군 유럽 한국 전투기 편대 영상이 동시에 떠올랐고 F-35와 유로파이터와 KF-21이 편대를 이루며 날아가는 모습이 실시간 중계됐습니다. 회의장 안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일부 대표단은 기립해서 박수했으며 한국 산업부 장관은 단상에서 내려와 각국 대표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는 회의장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고 불과 2달 전 괌 활주로에서 F-35가 불타던 순간을 떠올렸으며 그때 한국 정비 책임자가 보여줬던 체념 섞인 표정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코엑스 밖으로 나와 창밖 부산항 방향을 바라봤고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며 멀리 항만 크레인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한국 연락관이 내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로스 분석관, 이제 믿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세계는 한국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하지만 저 나라는 애초부터 위기를 평범한 일상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연락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으니까 멈추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울 하늘을 바라봤고 전투기 편대가 남긴 비행운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으며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됐지만 정작 한국은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